우주에 별이 수천억 개가 넘는데 수천억 곱하기 수천억 개죠. 그러니까 이 수천억 개도 아니에요. 정말 천문학적인 단위로 있는데 그런데 왜 아직 아무도 우리가 본 적이 없을까? 이런 의문을 우리만 가진 게 아니거든요. Where is everybody? 그런데 야, 다들 어디 있는 거야? 그렇죠. 이게 페르미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는 이게 넘쳐야 되거든요. 실제로는 아무도 없다라는 이 모습은 2020년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미국 국방부가 해군 전투기가 촬영한 정체불명 비행체 영상 3편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계인은 진짜 사실인 걸까요? 야, 이거는 말이 안 돼. 뭔지 모르겠어. 라고 한 것이 21건 있긴 한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미 그들을 만난 적은 없을까? 제가 시한책방에서도 몇 번이나 강조한 저의 최애 책 하나가 코스모스입니다. 여기서 칼 세이건은 이 넓디 넓은 우주에 우리만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우리 은하에만 별이 최소 1000억 개가 넘고요. 그리고 그런 은하가 우주에 몇 천억 개가 있습니다. 몇 천억 곱하기 몇 천억인 거죠. 생명체가 인간만 있을 리가 없어요.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외계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서 미국 대통령이니까 뭔가 알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런 좀 해프닝 같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오바마 대통령도 엄청난 책벌레라 코스모스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확률에서 외계인이 없을 리가 없다 뭐 그런 차원으로 말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식편이죠. 바로 외계인 편입니다. 우주에 별이 수천억 개가 넘는데 수천억 곱하기 수천억 개죠. 그러니까 이 수천억 개도 아니에요. 정말 천문학적인 단위로 있는데 그런데 왜 아직 아무도 우리가 본 적이 없을까? 이런 의문을 우리만 가진 게 아니거든요. 1950년에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가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Where is everybody? 그런데 야, 다들 어디 있는 거야? 그렇죠. 이게 페르미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우주는 138억 년이나 됐고요. 별은 셀 수 없이 많고 지구 같은 행성도 무수히 많은데 왜 우리는 아직도 외계 문명의 행적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가? 이게 바로 페르미의 역설이거든요. 통계적으로는 이게 넘쳐야 되거든요. 실제로는 아무도 없다라는 이 모순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3가지 정도로 답을 내놓습니다. 일단 첫째는요. 문명은 원래 드물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지능까지 진화하고 문명을 세우고 우주로 신호를 보낼 만큼 살아있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죠. 이거를 거대한 여과기 가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 대단한 거가 되는 거죠. 둘째는요. 있는데 우리가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서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주가 너무 넓고요. 문명들 사이의 시간은 이게 광속으로 달려도 수백만 년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문명이 있다가 사라졌거나 아니면 아직 등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주적 스케일에서 인간의 100년, 200년 역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주로 나갈 수 있게 된 거 자체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뭐 그런 겁니다. 세 번째, 이 가설은 알면서 일부러 안 나타난다라는 건데요. 지구를 관찰 대상으로 두고 그리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이걸 우리가 동물원 가설이라고 하는데 동물원의 동물은 관람객을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찰당할지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찰당하는 중인지도 모르겠다라는 게 상상이죠. 과학자들의 얘기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바 없죠. 그러니까 원래 없어. 그리고 서로 있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서 못 봐. 세 번째는 보는데 은근히 숨어서 보는 거야. 이 3가지니까 이게 뭐야? 굳이 과학자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외계인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과학자가 외계 문명이 존재할 확률을 계산하는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그 공식은 프랭크 드레이크라는 천문학자가 1961년에 제안을 한 건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에서 지금 우리와 교신 가능한 외계 문명의 수라는 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별이 태어나는 속도 곱하기 그 별 중에 행성을 가진 비율 곱하기 그 행성 중에 생명이 살만한 곳의 수 곱하기 실제로 생명이 탄생할 확률 곱하기 그 생명이 지능으로 진화할 확률 그리고 곱하기 그 지능이 신호를 보낼 정도의 기술을 갖출 확률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데 곱하기 그리고 그 지능 그리고 그 문명이 얼마나 오래 살아남는가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딱 정해진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임의대로 넣어요. 이 정도일 거다 넣다 보면요. 이거를 낙관적인 값을 넣잖아요. 그러면 수백만 개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은하가 정말 북적이는 거죠. 스타워즈 못지않게 정말 여러 가지 종족으로 북적이는 거고요. 근데 기관적인 값을 넣으면 결국 답은 한 개밖에 없어요. 지구다. 이거밖에 없죠. 이 시기 바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에서 소개돼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시기이기도 한데 여기서 제일 핵심을 뭘로 놨냐면요. 그 문명이 얼마나 오래 살아남는가로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확률이나 행성이나 이런 것 중에 그 문명이 오래 살아남는가가 왜 중요하지?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구가 문명이다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발전된 건 최근 한 100년, 200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100년 사이에서도요. 우리는 지금 내일이라도 전 지구를 멸망시킬 만큼 강한 포텐셜을 가지게 됐어요. 뭐 한국은 없지만
강력한 핵무기가 세계 각곳에 있는데 그게 다 한꺼번에 터져버리게 되면 순식간에 지구는 멸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명이요, 핵전쟁이나 기후붕괴로 금방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불과 100년, 200년만 해도. 그러니까 몇백만 년의 이 역사를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물론 우주는 몇억,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되지만 그 행성 하나에서도 몇백만 년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100년, 200년 요 사이에서도 문명은 나타났다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주는 늘 텅 비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희망적이다? 외계인을 또 좋아하시는 분을 한 번쯤 만나보고 싶어 하니까 희망적이다라고 하는 건 만날 확률이 높아지는 게 이 계산의 출발점이 뭐냐면 생명이 살만한 행성 이런 거거든요. 근데 30년 전만 해도 우리는 태양계 밖 행성을 단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한 6,000개 정도를 발견했고요. 그리고 저기도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 8,000개 정도가 우리의 확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양계 밖 행성으로서 발견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 이 중에서 지구와 크기나 온도가 비슷하다라고 예측되는 그런 행성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 어딘가 생명이 살고 있을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 진짜 먼 훗날에는 타워즈처럼 갖가지 종족들이 전 우주에 섞여 사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 전에 우리 인류가 자폭 스위치만 안 누른다라면 말이죠. 이게 수렴 진화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외계인을 생각할 때는 항상 손, 발, 배, 머리 하는 식으로 누가 봐도 사람 모습으로 생각을 해요. 외계인이라는 말 자체가 인이잖아요. 그죠? 외계 생명체라기보다는 외계인을 우리가 쓰는데 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계인도 사람처럼 생겼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수렴 진화라는 걸 보면 전혀 다른 계통의 생물이요, 비슷한 환경에서는 비슷한 해법에 도달을 한다. 그러니까 상어는 어류고요, 돌고래는 포유류잖아요. 근데 해양에서 살면서 닮은 유선형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수렴 진화인데, 그래서 눈이라든가 좌우대칭이나 사지 같은 형태는 아마 비슷한 환경에서는 반복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계인도 사람 모양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가설일 뿐 또 다른 근본부터 다른 가설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도 많죠. 지구 생명은 원래 탄소와 물을 기반으로 한 그런 생명이잖아요. 좀 외계에선 전혀 다른 화, 그러니까 물 대신 암모니아를 용매로 쓰는 그런 생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능이 꼭 이 유기체 몸에만 깃들 필요도 없는 게, 고도로 발달한 문명에서는 기계지능, 그쵸? 무기질 같은 그런 경우도 기계지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건 처음 보는 거야, 우리는 모르는 거야 라는 그런 애매한 것에 생명이 깃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외계인을 못 알아본 이유가 혹시 우리가 너무 사람 같은 걸 찾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지구에서 가장 외계인을 닮은 생물, 이거는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뽑는 생물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생기고 너무 뒤틀리게 생기고 그런 것 같죠? 아닙니다. 바로 문어입니다. 문어의 신경계는 우리와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체 뉴런의 3분의 2가 뇌가 아니라 8개 팔에 분산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팔 하나하나가 거의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뇌에서 팔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 팔이나 발이나 이런 게 알아서 자기들이 막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니까. 그래서 문어 같은 경우가 무려 5억 년 전에 갈라진,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진화 경로를 가진 생물체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구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외계 생명체에 가까운 존재다, 그러니까 너무 다른 계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부른다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 또 극한 생물체들이 있어요. 미생물들이. 그런데요, 굉장히 펄펄 끓는 심해 열수구나, 아니면 제가 저번에 보니까 화산 분화구, 거기서도 생명이 있다라고 하고요. 얼마나 뜨겁겠어, 마그마가 막 끓고 있는데. 그리고 강한 산성이나 방사능, 극한의 추위에서도 미생물들은 있습니다. 심지어 물곰이라고 불리는 완보동물은요, 건조 휴면 상태가 되면요, 우주 진공에 노출돼도 살아남는다고 그래요. 이 정도라면 이거는 화성의 지하나 목성의 위성, 얼음바다 이런 데서도 정말 가혹한 외계 환경인데, 그런 데서도 생명이 존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숫자로 보면 외계 문명은 있을 법하고요. 있다면 아마 우리 상상과는 다르게 생겼을 가능성도 많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자연스러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혹시 우리가 이미 그들을 만난 적은 없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떠올리면 늘 외계인을 봤다, 이게 진짜 외계인의 흔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가장 궁금한 질문은 이겁니다. 외계인이 이미 지구에 와 있는 거 아닌가? 그죠? 끊임없이 UFO 목격담이 나오고요. 외계인 사체를 본 적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미국 정부가 공식 공개한 정체불명의 비행 영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70년 넘게 논쟁 중인 로즈웰 사건, 이런 것들이 어딘가에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아닐까? 이런 증거들이 널려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세하게 들어가면 또 가짜로 밝혀지곤 한단 말이죠. 도대체 외계인은 있는 것일까요?
2020년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미국 국방부가 해군 전투기가 촬영한 정체불명 비행체 영상 3편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틱택이라고 불리는 알약 모양 물체가 있었고요. 회전하는 짐벌, 그리고 수면 위를 초고속으로 스치는 고페스트. 그러니까 이런 영상들인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수십 년간 UFO 얘기하면 그냥 미쳤어, 이상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미국 정부가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계인은 진짜 사실인 걸까요? 자,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미국 정부가 인정한 건 이 영상이 진짜다라는 거지, 이 영상에 찍힌 게 진짜 외계 비행체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사이에는 완전히 다른 그런 틈이 있는 거죠. 그 두 번째는요, 미 국방부가 UFO 전담 조사기관이 있거든요. AARO라고. 여기서 가장 유명한 고페스트 영상을 분석을 해본 결과를 냈거든요. 근데 이거는 초고속 비행체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영상 속 물체가 바다 위를 스치듯 쫙 빠르게 날아가니까, 와, 이런 스피드는 전 세계에서 이걸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은 없어 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실제로는 바다 위를 스치는 게 아니라 물체 자체가 위에 있었고요. 약 4,000m 상공에 있었고 속도도 평범했어요. 근데 빠르게 보인 건 시차 때문인데, 멀리 있는 물체가 카메라에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니까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저 뒤에 배경이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빨라 보이는 착시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UFO에 대한 결정적 증거로 꼽히던 영상이었는데, 정부가 이거는 평범한 물체의 착시 현상이다라고 인증을 한 겁니다. 2024년에 AARO 보고서를 보면요, 그에 접수된 757건의 목격담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목격 사례 중에 대부분 새, 풍선, 드론 이런 거로 설명이 됐어요. 근데 또 21건 정도는 여전히 설명 불가로 남아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는 말이 안 돼, 뭔지 모르겠어 라고 한 것이 21건 있긴 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720여 건 정도는 아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아직 설명 못하는 소수는 분명히 남아있긴 하다라는 거예요. 로즈웰 하면은, 자, 미국에서는 특정 지명이 이미지와 연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일럼이라고 하면 이건 마녀사냥이에요. 마녀사냥이 있던 지역인데 미국 드라마에서 세일럼이다라고 하면 그건 무조건 마녀 얘기예요. 그리고 로즈웰이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외계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뭐 서프라이즈, 한국의 프로그램 있죠, 일요일 아침에 하던 서프라이즈에서도 로즈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로즈웰은 한마디로 미국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도 이퀄 UFO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즈웰 사건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1947년 7월에 미국 뉴멕시코주 로즈웰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한 목장주가 이상한 잔해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걸 미군이 처음에 UFO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기상 관측용 풍선이다라고 말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UFO 추종자들은요, 외계 생명의 우주선이 추락한 것을 미국 정부가 은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 이 로즈웰이라는 지명은 UFO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됐죠. 사실 저도 한 3년 전쯤에 진짜 로즈웰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정말 끝도 없는 미국 내륙도로,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끝까지 도로가 다 보여. 근데 저기까지 가는데 1시간도 넘게 걸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봇대도 없고 막 그런 도로를 13시간을 달리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로즈웰에 갔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외계인 박물관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하나 보러 간 거예요. 근데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정말 허접해. 가서 진짜 가본 사람은 다 공감할 거예요. 정말, 야, 이것 때문에 내가 13시간을 여기로 왔다고? 하면서 깜짝 놀랄 정도인데, 그렇게 찾아간 거에 비하면 전시된 것도 별로 없고요. 1시간인가 2시간마다 가끔 이렇게 외계인처럼 만들어 놓은 애들이 움직이거든요. 그거 하나 하면 박물관에 있는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그거를 막 영상으로 찍고 있어요. 근데 진짜 별거 아니에요. 진짜 볼 게 없습니다. 심지어 굿즈도 별게 없어서요, 그거 살 것도 없다. 그런데 거기까지 간 김에 그냥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사온 게 바로 요 머그컵입니다. 저 요거 보여드리려고 아예 갖고 왔어요. 이 외계인 모양 보이시죠? 요 머그컵 하나 사가지고요. 게다가 이거 제가 굉장히 아껴서 먹던 머그컵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간 시간과 정성과 이 리소스를 생각하면 저의 최애컵으로 남아 있습니다. 로즈웰에서 사온 거예요. 로즈웰 외계인 박물관에서요. 자, 그런데 이 로즈웰 같은 경우는 정말 진짜 별게 없는 게 그 안에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로즈웰 육군항공기지에 이상한 발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절대 알려질 수 없는 미국의 시골 마을이었죠. 근데 이 발표에 대해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얼마 전에 1994년에 미 공군이요, 기밀 문서를 해제하거든요. 그러면서 70년 만에 이 기밀 문서가 해제되면서 드러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상한 발표는요, 어떻게 된 거냐면 진실이 1994년에 미 공군이 기밀 해제 문서를 공개하면서 드러나게 됩니다. 추락한 건 있어요. 근데 그게 외계선도 아니었고 평범한 기상 풍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프로젝트 모굴이라고 해서요, 냉전 초기에 소련이 핵실험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핵실험을 탐지하기 위해서 고고도 풍선에 음향 감지 장비를 붙여가지고 띄운 미국의 극비 군사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그것의 잔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무언가 은폐한 게 있긴 있는 거죠. 이런 핵실험에 대해서 이렇게 감지하는 장치, 이런 스파이 장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험에
위험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련을 감시하던 최고 기밀 작전을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이 음모론을 놔둘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음모론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게 된 건데요. 로즈웰 음모론이 지금도 죽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밝혀졌는데도 죽지 않고 있는 거는 정부가 실제로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도 거짓말일 수 있다. 한 번 거짓말을 한 사람이 두 번째도 할 수 있다. 그 해명을 내가 믿지 않겠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덕분에 로즈웰은 진짜 대박난 거예요. 저 같은 관광객에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로즈웰 나름 괜찮았어요. 근데 로즈웰 자체보다는 로즈웰까지 가는 길 있죠. 야, 정말 미국의 이 도로, 아무도 오지 않을 도로 여기를 가는데 이 십자로 이렇게 되면 저쪽에서 차가 달려오는 게 보여요. 일자로 되니까 저쪽에 오는데 15분 걸려요. 15분 걸려 진짜. 딱 보이는데 와, 그 광활한 도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게 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로즈웰은 좀 그래요. 참고로 이제 훗날 등장한 외계인 시신 목격담도 있거든요. 이거는 1950년대 낙하산 실험용 인체 모형 등이요. 사람들 기억 속에서 뒤섞인 결과라는 게 또 97년 공군 보고서, 미국 공군 보고서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1977년에 오하이오 주립대의 빅 이어 전파 망원경이요. 하늘을 이렇게 관측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천문학자 제리 에먼이요. 출력된 데이터를 확인하다가 깜짝 놀랄 정보를 발견하게 돼요. 평소에 수십 배에 달하는 강렬한 신호가 무려 72초간 잡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놀라가지고요. 그 숫자 열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팍 치고요. 그 여백에 와우 이렇게 썼대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와우 포인트, 와우 시그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와우 시그널 이게 왜 이렇게 흥분되는 사건이었냐? 그러니까 신호가 잡힌 주파수가 하필이면 1420MHz였기 때문이에요. 이걸 수소선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과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흔한 원소라서 외계 문명이 신호를 보낸다면 아마 이 주파수를 쓸 것이다 라고 예상한 주파수입니다. 그게 1420MHz예요. 그러니까 우주 공용 주파수에서 인공적으로 보이는 강한 신호가 딱 한 번 잡히고 다시는 안 잡혔다. 이게 뭐냐면 외계 문명의 인사다라는 거죠. 안녕, 하이, 나 여기 있어. 이런 얘기처럼 보이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춘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외계인의 존재에 대한 논란이 일게 되는 겁니다. 이 신호에 대해서 증명된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딱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좀 반복이 돼야지 이런 거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었기 때문에 증명된 것은 없지만 가설은 세워졌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RS15 천문대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가 있거든요. 보니까 우주에는 차가운 수소 구름들이 곳곳에 떠 있어요. 수소가 가장 흔하다고 했잖아요. 근처에서 강력한 방사선 폭발이 구름을 한순간에 자극을 하면 수소가 짧게 확 밟아지면서 자연산으로 강한 전파를 내뿜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명이 증폭한 전파가 아니라 자연 자체가 증폭한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RS15 자료에서는 와우 시그널과 닮은 그런 약한 신호들을 여러 개 찾아내기도 했다라고 하죠. 물론 이게 100% 확정된 결론은 아니지만 반세기의 미스테리가 조금은 좁혀지고 있다라는 거죠. 가장 외계인 같던 신호인데 알고 보니 자연 스스로, 우주 스스로가 내는 신호였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외계인에 근접했다라는 증거들도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되게 자연현상이나 인간의 비밀, 그러니까 미국이죠. 미국의 비밀 이런 것들로 정리되는 패턴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설명이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틈이 약간 남아있긴 합니다. 그 틈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늘을 올려다보는데요. 자, 그런데 실제로 외계인과 만났을 때 매뉴얼도 있다라고 하죠. 외계인이 있을까? 외계인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궁금증인데 실제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외계인을 찾는 사람들이 실제로 내 앞에 외계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대응할 계획이 있을까요? 자, 오늘 이야기는 외계인이 있을까가 아니라 외계인을 만난다면, 만날 수 있다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계 문명과 접촉했을 때 이게 과연 우리한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 수가 없죠.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요, 막 외계 거대한 함선들, UFO가 막 하늘을 뒤덮고 있는데 이게 좋은 징조인지 나쁜 징조인지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외계 문명과의 만남 좋을까요, 나쁠까요?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영화 컨택트라든가 ET처럼 지혜롭고 다정한 존재와 감동적인 첫 만남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요, 인류 최고의 물리학자 중 한 분이셨던 스티븐 호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0년 다큐멘터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단 튀어라고 한 거예요. 외계인이 우리를 방문한다면 그거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상륙했을 때와 비슷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소름 돋는 비유인 게요, 콜럼버스가 도착하면서 원주민들이 거의 몰살을 당했거든요. 그 원주민 문명이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자, 호킹의 논리는 그런 거예요. 성간 여행, 그러니까 별에서 별 사이로 여행이 가능할 정도로 발달한 문명이었다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보단 압도적으로 기술이 앞서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자원을 찾아서 우주를
우주를 떠도는 존재다라고 한다면 지구는 그냥 목적지일 수 있다라는 거죠. 기술 격차가 너무 크면요, 이게 대화가 아니라 그냥 접수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발상은 SF 소설 작가 류츠신 있죠. 여러분은 이제 넷플릭스의 삼체 시리즈로 알고 있는데 그게 원래 소설이거든요. 이 류츠신의 암흑의 숲 이론이 있습니다. 우주는 캄캄한 숲과 같고 모든 문명은 그 숲을 걷는 사냥꾼이다라는 거죠. 누군가 소리를 내는 순간 더 강한 사냥꾼에게 위치를 들킨다,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는 문명은 하나같이 침묵하는 문명이다. 그러니까 이미 발각돼가지고 이렇게 침범을 당한 그런 데들은 멸망해 있고 조용하게 이런 데들이 살아남아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우주가 그토록 조용한 이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이런 스티븐 호킹류의 이야기가 있지만 반대의 반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간 여행이 가능한 문명이라면 이미 폭력을 넘어선 성숙한 사회일 것이다 라는 낙관론이 있습니다. 자원이 필요하면 굳이 생명체 있는 행성이 아니라 널려있는 소행성에서 캐면 된다, 그런 기술이 있을 테니까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건요, 호킹만큼 똑똑한 사람이요, 만나면 일단 위험하다, 튀어라, 아니면 조용히 있어라 라고 진지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외계인 대응 매뉴얼이 있느냐라고 하면, 영화를 보면요, UFO가 나타나면 대통령이 지하 벙커로 뛰어가고요, 외계인 대응 매뉴얼 1급을 펼쳐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보좌진들이 얘기하는 게 있죠. 그런데 그런 건 사실상 없어요. 물론 제가 뭐 대통령이 안 돼봐서 모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만들 이유가 별로 없죠.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가 차원의 외계인 대응법은 일단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과학자 단체가 만든 건 있습니다. 국제우주항행 아카데미가 1980년대부터 만들어온 탐지후 프로토콜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뉴얼이라고 하기엔 그냥 프로토콜, 절차죠. 절차. 이렇게 해야 된다. 내용도 좀 간단하고 소박합니다. 그거를 요약하면 이런 건데요. 일단 신호를 잡으면 진짜인지 검증을 하고요, 전 세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와 상의하기 전엔 함부로 답장하지 마.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나타났을 때 지구를 대표해서 뭐라고 답할지 네가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거를 상의하고 같이 정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누가 인류를 대표하는지조차 정해져 있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일 수도 있는 게요, 왜냐하면 인류가 누군가 이걸 받아가지고 답장을 하잖아요. 답장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충분히 큰 전파 송신기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인류의 허락 없이요, 우주로 여기 지구예요, 여기로 오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넷플릭스 영화 삼체에서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다라고 알려주는,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사람 때문에 이제 삼체 외계인들이 지구를 침범하게 되는 건데, 실제로 이런 메시지 발신에 대해서 규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2025년에 이 프로토콜의 개정판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유엔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그전엔 답장하지 말자라는 원칙을 좀 더 분명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제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이 외계인 대응 계획은요, 매뉴얼이라기보다는 몇몇 과학자들의 신사협정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큰 전파 망원경을 전파를 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또는 기기를 가진 사람들이 뭐 과학자 외에는 없을 테니까요. 저의 한 가지 희망사항을 덧붙이자면요, 트럼프가 집권할 때는 외계인은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러면 내가 인류를 대표해 그럴 거잖아요, 그분은. 그래서 외계인들한테 그러면서 통행료를 내라 이러면서 다 쓸어버리겠다, 아니면 미사일을 쏘겠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가족 이름으로 외계인 코인을 발행하면서 돈을 벌고 있겠죠. 근데 그러다가 인류가 몰살당할 수도 있으니까 스티븐 호킹의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이 외계인일 수 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허황된 말 같지만 여러분 예전에 학교에서 지구과학 시간에 아마 들어보셨던 얘기예요. 우주기원설 있잖아요. 생명의 우주기원설. 그 얘기거든요. 판스페르미아라는 과학 가설입니다. 생명 혹은 최소한 생명의 재료는 지구에서 자생한 게 아니라 우주에서 배달되었다라는 그런 이론이죠. 생명의 씨앗은 운석을 타고 외계에서 날아와가지고 그게 빵 퍼지면서 지금까지처럼 진화해가지고 인류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지구의 생명체는 그야말로 크립톤 행성에서 지구로 날아온 슈퍼맨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가설에 결정적인 증거들이 쏟아졌어요. 2023년에 나사의 탐사선이 소행성 베누에서 과 돌 그리고 샘플들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 분석을 했죠. 2025년에 분석 결과가 완벽하게 나왔는데 깜짝 놀란 게요, 지구 생명이 단백질 만드는 데 쓰는 아미노산 20종 중에 14종이 그 안에 있었고요, DNA와 RNA를 이루는 핵염기 5종이요 전부 그 소행성 안에 들어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의 재료가 다 있었던 거예요. 생명의 어떤 재료가 지구에서만 특별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주 곳곳에 이미 흔하게 널려 있는 것이었다라는 그런 얘기. 46억 년 전에 이런 재료들을 잔뜩 실은 소행성과 해성, 이 배달하시는 분들이죠. 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갓 태어난 지구에 막 쏟아졌고 그때 나왔던 이런 유기물, 단백질의 원료 이런 것들이 생명의 기원이 되었다. 생명의 첫 씨앗이 되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게 우주 기원설인데요.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지금까지 알려진 건 생명의 재료가 우주에서 왔을 수 있다. 근데 생명체 자체가 우주에서 왔다라는 건 아직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해도 좀 경이롭지 않아요? 우리 몸을 이루는 원소가 별의 죽음에서 만들어졌고요. 그 원소를 조립한 생명의 부품들은 소행성을 타고서 지구에 도착을 했다라는 거니까 외계인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어떤 가장 정직한 답은요. 거울을 봐 그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외계인을 찾는 일은 사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묻는 일이랑 가까운 것 같아요. 어딘가에 우리와 비슷한 존재가 있다라고 묻는 순간 우리는 이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는 어떤 자리인가를 같이 묻게 되니까 말이죠. 답은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생에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도 많고요. 하지만 인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기를 멈추지 않는 한 이 질문은 계속될 거예요.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편의점이었습니다.